제 인생에서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입니다. 올해 47살이고 시내버스를 운전합니다. 23년째 같은 노선을 달리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8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장만했고 아직 대출금이 남았지만 매달 꼬박꼬박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정숙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부경찰서 형사 김재호입니다. 동생분 선아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감스럽지만 선아 씨가 오늘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가 바뀐 걸 몰랐습니다. 저는 비상등을 켜고 버스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사 결과 타살 흔적은 없고 본인이 작성한 유서가 있어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니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장님은 바로 교대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생 선아는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42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 이름은 서아, 6살이었습니다. 선아는 서아 아빠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헤어졌고 양육비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날 여유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저는 선아에게 가끔 용돈을 보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선아는 항상 언니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밝게 웃으며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 한 명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닐봉투에 담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선아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서아는 언니가 잘 키워줘. 사랑해. 선아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아는 평소에 언니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정숙이라고 불렀습니다. 편하게. 그런데 이 유서에는 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정말 자살 맞습니까? 네. 현장 상황이나 부검 소견상 타살 가능성은 낮습니다. 집안에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 CCTV에도 선아 씨 혼자 집에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서아는 어디 있습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맡아 계십니다. 선아 씨가 새벽에 일 나갈 때 자주 맡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아를 데리러 선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출입문 앞에는 아직 감식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서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서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모, 서아야. 서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서아야, 엄마는 잠깐 멀리 갔어. 이모가 데리고 있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은 사흘 뒤에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선화 누나, 남자는 선아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좋았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선화 씨랑 지난 1년간 연인 사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아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연인이었다고요? 선아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 그게 선화 씨가 언니한테 말씀 안 드린 건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이혼 절차 중이라서요. 이혼 절차요? 네, 2년 전에 아내랑 별거 시작했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선화 씨한테 공개적으로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정리되면 제대로 소개하려고 했는데 박진우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화 씨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빚 때문에요. 카드값이랑 대출금 갚느라 매달 쪼들렸다고. 제가 돈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것도 부족했나 봅니다. 빚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화 씨가 저한테 몇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많이는 못 도와드렸는데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박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아가 빚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였을까? 박진우 씨, 선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이요? 사흘 전에 통화했을 때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보자고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박진우는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딱히 의심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박진우는 계속 장례식장에 머물렀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심지어 화환까지 보냈습니다. 마치 유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박진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장례 비용 일부 보태겠습니다. 선화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선화 씨의 딸이니까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진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주고받읍시다. 혹시 모르니까요. 박진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바디핏 헬스클럽 수석 트레이너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선아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풀린 뒤였습니다. 서아는 제 집에 데려다 놓고 혼자 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선아는 깔끔한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곳곳에 선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서아가 좋아하는 요구르트가 가득했고 거실 벽에는 서아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신분증,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증서.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가입 날짜는 6개월 전. 보험금은 2억 원. 수익자는 박진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아가 박진우를 수익자로 지정했을까? 1년 사귄 남자에게 2억을 준다? 게다가 가입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보험 증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관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 건물 관리인 윤상철입니다. 선아 씨 누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선아 씨 좋은 분이었는데 항상 인사 잘하시고 관리비도 밀리지 않고 내셨거든요. 윤상철은 잠깐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 비울 계획 있으세요? 월세 계약이 아직 3달 남았는데 일찍 나가시면 보증금 문제가 있어서요. 아,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선아 씨가 뭐 맡긴 물건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제가 관리실에 뭔가 보관해 드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들은 게 없는데요. 아, 그럼 제가 착각한 건가 죄송합니다. 윤상철은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아니면 찾으려는 듯한. 저는 계속 집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화장대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서아 방으로 갔습니다. 서아의 책상 위에는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곰돌이 인형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갈색 곰돌이였고 목에는 작은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뒷면에는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비틀어 봤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 단자가 달린 초소형 저장 장치였습니다. 왜 선아가 이런 걸 숨겨놨을까? 저는 메모리 칩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를 재운 뒤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리 칩을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선아와 서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선아가 편의점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진우가 있었습니다. 선아의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박진우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그 다음 파일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선아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찍은 영상 같았습니다. 선아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 봐줘. 나 요즘 진우 때문에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이 자꾸 보험금 이야기를 해. 나한테 보험 들라고 하고 수익자를 자기로 하래. 처음엔 나중에 결혼하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믿고 가입했는데 요즘은 이상해. 자꾸 내 일정을 물어보고 서아를 어디 맡기는지 확인하고. 어제는 내가 먹던 물에 뭔가 탔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안 마셨는데 진우가 화를 내더라. 왜 안 마시냐고. 나 너무 무서워. 근데 경찰한테 가도 증거가 없잖아. 그냥 의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남겨둘게. 만약 내가 죽으면 절대 자살 아니야. 선아가.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선아는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아는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가 선아를 죽인 겁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선아의 목소리, 표정, 말투,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물에 뭔가 탔어. 선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선아가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먹은 게 아니라 누가 먹인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리 칩을 빼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경찰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선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아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부터 살폈습니다. 선아의 집 거실 한쪽에는 작은 음성비서 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그란 스피커 모양이었습니다. 선아가 1년 전쯤 산 거였습니다. 음악도 틀고 날씨도 물어보고 알람도 맞출 수 있는 기기였습니다. 저는 그 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파란 불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계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용 설명서를 검색했습니다. 이 기기에는 음성 기록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기록 시작이라고 말하면 대화 내용을 저장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기기를 들고 선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기기를 연결했습니다. 저장된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선아가 죽기 이틀 전 날짜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록 시작. 선아가 일부러 녹음을 켠 겁니다. 그 후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야, 오늘은 확실히 끝내야 해. 박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걸 끝낸다는 거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계획 말이야. 내가 보험 들은 지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아. 자살로 처리되면 보험금 다 나와. 나 안 한다니까. 나 죽기 싫어. 선아야, 우리 약속했잖아. 너 빚 때문에 힘들다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참아. 금방 끝나. 싫어. 나가. 당장 나가. 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로 비명소리, 몸부림치는 소리, 그리고 정적.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선아를 죽인 겁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서부경찰서입니까? 저는 선아 씨 유가족 정숙입니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1시간 후 형사 2명이 선아의 집으로 왔습니다. 김재호 형사와 또 다른 형사였습니다. 정숙 씨, 무슨 증거를 발견하셨다고요? 저는 메모리 칩과 음성비서 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선아가 남긴 영상, 그리고 박진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형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일단 저희가 가져가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씨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형사님, 박진우 혼자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집 관리인이 수상합니다. 어제 여기 왔을 때 이상하게 굴었어요.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CCTV에 선아가 혼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박진우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관리인이 도와준 게 아닐까요? 김재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인도 조사하겠습니다. 형사들이 떠난 후 저는 선아의 집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선화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또 다른 서류들. 그 중에서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채무 확인서. 선아가 박진우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 날짜는 8개월 전. 그리고 밑에는 선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명 옆에 적힌 날짜가 다른 글씨체였습니다. 마치 나중에 누가 고쳐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박진우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오늘 오후에 긴급 체포했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관리인 윤상철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도요? 네. 윤상철 씨 휴대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선아 씨가 사망한 당일 새벽에 박진우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CCTV를 다시 확인했더니 박진우가 후문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문 CCTV에는 안 찍혔지만 후문 쪽은 관리인만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윤상철이 박진우를 도와준 겁니다. 그럼 두 사람 다 처벌받는 겁니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 씨가 발견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선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선아 씨 휴대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휴대폰이요? 경찰서에서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현장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아 씨가 사망 당일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이 없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걸까? 혹시 박진우가 가져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가능성도 있지만 박진우를 체포할 때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선아 씨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진우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삭제된 사진이요? 네. 저희 쪽에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선아 씨와 관련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보고 싶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구된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선아와 박진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보험 증서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선아의 보험 증서, 수익자가 박진우로 돼 있는 증서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선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옆에는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컵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이건 선아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찍힌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박진우가 범행 현장을 찍은 겁니다. 왜 이런 걸 찍은 겁니까? 아마 자기 만족이나 아니면 나중에 협박용으로 쓰려고 했을 겁니다. 범죄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선아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형사님, 이 정도면 박진우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상철도 공범으로 기소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긴장하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와 윤상철이 처벌받을 것이고 선아는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선아의 유품을 다시 꺼냈습니다. 보험증서, 채무 확인서, 그리고 서아의 사진들. 서아의 사진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아는 선아를 많이 닮았습니다. 눈, 코, 입 모두 선아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 색깔이었습니다. 선아는 까만 눈동자였지만 서아는 약간 갈색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귓불 모양도 달랐습니다. 선아는 귓불이 붙어 있었지만 서아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엄마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를 닮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서아의 출생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선아가 남긴 서류 뭉치 속에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름 김서아, 모 김선아, 부 미상, 아버지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선아가 혼자 서아를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밑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선아와 서아의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요? 왜 그러시죠?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모르니까요. 김재호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의뢰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저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숙 씨,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선아와 김서아의 모녀관계 일치율 0%. 서아는 선아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선아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사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치율 0%. 선아와 서아는 혈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아가 선아 딸이 아니라니. 김재호 형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진우를 다시 조사했더니 결국 자백했습니다. 자백이요? 네. 서아는 박진우와 선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박진우와 그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선아는 왜 서아를 키웠던 겁니까? 박진우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선아를 이용한 겁니다. 선아를 만나 연인 관계를 맺고 서아를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며칠만이라고 했는데 결국 6년 동안 선아가 키우게 된 겁니다.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서아가 자기 조카라고 했답니다. 부모가 사고로 죽어서 자기가 키워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니 도와달라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진우는 선아를 처음부터 이용한 겁니다. 아이를 떠맡기고 보험까지 들게 하고 결국 죽인 겁니다. 그럼 박진우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보험금입니다. 박진우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그래서 선아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려고 한 겁니다. 선아에게 2억짜리 보험을 들게 하고 수익자를 자기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리인 윤상철은요? 윤상철은 박진우에게 돈을 받고 도와준 겁니다. 후문 열쇠를 빌려주고 CCTV 사각지대를 알려줬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후문을 열어줬고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선아는 끝까지 이용당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남자에게
돈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럼 서아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박진우의 친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이고 친권도 박탈될 겁니다. 그럼 서아는 보호시설로 가거나 친척이 키우게 됩니다. 제가 키우면 안 됩니까?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가 키우시겠다고요? 네. 서아는 6년 동안 선아와 살았습니다. 선아를 엄마라고 불렀고 선아도 서아를 진짜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제 와서 보호시설로 보낼 순 없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특별 임량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박진우의 친권이 박탈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박진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는 피해자 김선아를 살해하고 보험금 2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공범 윤상철과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보험에 가입하게 했고 약물을 먹여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박진우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피해자를 6년간 속이고 결국 살해했습니다. 게다가 친딸인 서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공범 윤상철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도왔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보험금 2억 원은 몰수됐습니다. 박진우가 받을 수 없게 됐고 보험사에서 선아의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선아 이름으로 기부해 주세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써주세요. 선아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서아의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우의 친권이 박탈됐고 법원에서 특별 친양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서아는 이제 법적으로 제 딸이 됐습니다. 서아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서아는 요즘 많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이제는 저를 새 엄마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서아야, 이모가 할 말이 있어. 응, 이모. 서아는 이제 이모 딸이 됐어. 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래. 진짜? 그럼 나 이모 딸이야? 응. 그런데 서아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서아 엄마. 선아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지? 서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응. 엄마, 보고 싶어. 이모도 보고 싶어. 그런데 서아 엄마는 서아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6년 동안 서아를 키우면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았어. 서아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나도 엄마 사랑해. 그래. 그리고 이모도 서아를 사랑해. 이모가 이제 서아 엄마 대신 서아를 지켜줄게. 서아를 키워줄게. 그래도 될까? 서아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모가 엄마 해줘. 저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서아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아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선아야, 걱정 마. 내가 서아 잘 키울게. 내가 하지 못한 것들 내가 해줄게. 서아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아와 함께 선아의 묘소에 갔습니다. 서아는 꽃을 들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모가 나 많이 챙겨줘. 이제 이모가 내 새 엄마래. 엄마도 괜찮지? 서아는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옆에 서서 선아에게 인사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다는 걸 몰랐어. 하지만 이제 서아는 내가 지킬게. 내가 사랑했던 아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묘소를 나오는 길에 서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 나 배고파. 그래. 그럼 뭐 먹을까? 떡볶이. 좋아. 가자. 저는 서아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서아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선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서아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마음이더군요.